네, 또 한 번의 권위자 양건 전 감사원장님의 그 헌법의 이름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 나오시고 미국 텍사스 비교법 석사학위 법과 사회이론 연구회에 조직하고 숭실대와 한양대에서 35년간 법학 교수로 재직했으며 1987년 6월 전후 여러 가지 책을 쓰면서 큰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하시고 2013년 8월 감사원장직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셨습니다. 이 책, 이 분량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대단합니다. 정말 그 한 분의 역작을 소개합니다. 이분은 정말 이 책은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일본의 정치 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 한때 마루야마 마사오님은 책을 읽었는데 너무나도 기초 실력도 없이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그 일본의 군국주의가 왜 그렇게 되는가를 갖다 명쾌하게 설명하고, 또 하나 이분은 95년도와 96년도에 위안부 강제 연행민 노동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국가 배상을 촉구하는 서명을 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그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이 있죠. 오에 겐자부로 시행 김지아 씨 탄압에 항의해서 그 단식 투쟁까지 했습니다. 일본에서. 그러나 일본은 인텔리층이 전통적으로 다 일본 사회들과 다분히 격리되고 폐쇄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 아쉽네요. 일본 사회를 분석하는데 마루야마 마사오 이분의 여기에 이제 이펀주의 전형, 자유주의적 이펀주의, 미국의 독립. 미국의 독립은 재산권, 생명, 자유, 주권, 재민, 그 다음에 제한 정부, 이게 이제 특징이죠. 영국은 귀족과 왕이 타협한 거고, 프랑스는 봉건제를 근본적으로 전복시켰습니다만 그 혁명 세력이 수많은 분열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은 왕과 귀족의 태엽 점차 밑으로 확산되는 거죠. 그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프랑스는 봉건제를 완전 전복했지만 그 자체 내에서 다양한 이권들 사람들이 의해서 계속해서 분열과 반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정착되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대한 프랑스 헌법의 이 과정은 너무나도 복잡해서 이건 제가 설명 못 드리고요. 독일은 저 프랑스가 계속해서 저렇게 격변을 겪으면서 계속 왕이 고민합니다. 독일은 좀 어느 정도 단순해요. 독일은 좀 처음에 그 프로이센 헌법, 그 다음에 바이마르 헌법, 그 다음에 히틀러를 거치면서 소득 기본법. 그리고 이제 독일 1871년 독일 제국 헌법. 하여간 이게 독일은 서독법이 이제 히틀러를 겪으면서 하여간 바이마르 헌법과 서독 헌법, 이것이 이제 독일 헌법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고요. 이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은 바이마르 헌법 이전에 독일 제국 헌법에서
이 또 히로부미가 주도권을 쥐고 천황제를 내세우면서 그 헌법의 기초를 따집니다. 그러니까 천황을 신격화해 가지고 신권에 의한 권리가 주어졌. 물론 일본에도 그 당시에 자유민권 운동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권 운동과 다르게는 이 한계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메이지 정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게 국가를 위한 것이다 라는 국가 우선주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한계가 있던 거죠. 하여간 1889년 2월 11일 도쿄 황궁에서 대일본 제국 헌법 발표식이 거행됩니다. 여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독일과 일본의 이제 이렇게 책이 넘나들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1차 세계 대전은 제국 전쟁의 세계 대전이었죠. 그러나 2차 세계 대전은 세 부류 자유민주주의 수성주의 모델의 나라, 파시즘 모델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 그 다음에 공산주의, 이 세 파트로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바이마르 헌법에 왜 히틀러가 그러한 수권법을 갖게 됐는가? 이 바이마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굉장히 긴급권 이런 걸 강화시켜서 의회 민주주의 허약한 점을 대통령제로다가 보완을 했는데 도리어 더 이러한 그 내각제가 계속 불안을 겪으면서 대통령의 긴급조치법을 남발하다가 결국은 히틀러가 대통령의 그 권한을 이어받으면서 총통제로 바뀌면서 수권법을 4년씩 3번을 이용해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치르죠. 사실 어찌 보면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군정기관이 수권법 비슷한 거였었고 전두환이 국가보위법 이것도 일종의 수권법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이 각 나라의 역사를 독재 정부가 어떻게 이용했는가 이 책을 자꾸 읽으면서 결국은 세계 역사에 많은 나오는 제도를 독재 정부들이 많이 차용해서 사용했다고 봅니다. 그래도 바이마르 헌법은 헌법 역사상 경제적인 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업의 공유화, 등 근로조건 개선, 노동자 평의 등등 독일도 1923년도 사회민주당이 연립내각 한 이후에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적인 안정기였었고 황금의 20년대를 구가했었네요. 그 당시에 음악, 미술 등 많은 영역에서 꽃을 피웠다고 합니다.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희곡, 바우하우스의 건축, 슈트라우스의 현대음악, 쉔베르크의 무조음악 등 이 당시에 많이 나왔다고. 이 나치스의 등장 과정은 바이마르 헌법에 정말로다가 너무 아쉬운 수권법을 또 칼 슈미트 이러한 철학자들 라드 브루흐 나중에 라드 브루흐는 2차 대전 이후에 나치즘에 겪고 나서는 정의가 전혀 구현되지 않는 실전법은 법도 아니며 법의 자격도 없다 이렇게 이제 과거를 해석합니다.
에리 프롬 얘기도 나오고요. 독일 기본법 이제 서독에서 이제 1949년도 5월 23일 헌법이란 말도 안 쓰고 기본법이라고 합니다. 제1조 인간의 존엄은 불가치입니다. 바이마르 시대에 헌법 상대 가치주의를 버리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넘어옵니다. 일본도 전쟁 이후에 메가더가 3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천황의 국가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그 다음에 전쟁을 못하도록 합니다. 봉건제도를 폐지합니다. 그 다음에 천황의 전쟁 방기, 전쟁에 대한 책임보다는 전쟁을 방치했다 라는 것으로서 제안하고요. 이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다가 일본군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우리나라 제헌헌법에 대한 내용이 이제 또 자세히 많이 나와요. 제헌헌법이 만들기 전에 1940년도에 미군정의 입법자문기구로서 도정부 입법위원, 그러니까는 선거로다가 한 45명 뽑고 군정에서 45명 해가지고 90명으로 해가지고 조선 임시 약헌을 만듭니다. 이것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되는데요. 민주공화체다. 임기 4년에 주석제, 부주석제, 그러니까 대통령, 부대통령이죠. 선거 초대안에서는 입법인에 선출하고 그 다음부터 선거로 하기로 하고, 중화민국의 5권 불병향으로 다 해가지고 최고 법원이 약헌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위헌 심사제, 헌법재판관 제도. 이 당시에 조선 임시 약헌 내용도 거의 뭐 제헌헌법에 준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48년도 제헌헌법은 유진호 씨가 완전 지시를 했었죠. 유진호 씨하고 이승만하고 이제 대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유진호 씨의 노력이 좌절된 것이 이겁니다. 뭐냐면 이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 승인을 요하는 거를 했고,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을 제청해야 되는데 대통령 임명하게끔 했어요. 이승만이가 개입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에 결국 내각제가 무산되고 대통령제로 갈 것이다라고 유진호 씨가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현행 80년대 헌법은 유진호 원안과 거의 동일한 조항이 들어가 있죠. 국무총리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죠.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 씨가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그 전에 국무총리한테 국무위원을 제청하게 해서 김종필 씨를 서리로 만들어가지고 참 그러한 해프닝도 있게 됩니다. 유진호 씨도 아무래도 친일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반민족 청부자 행위가 없었는데 제헌헌법 부칙 조항에 들어갑니다. 제헌헌법에 이제 경제 조항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독일 바이마르 헌법을 많이 참조했다고 했고요. 그 당시에 또 다양한 헌법을 참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각 나라의 헌법 이런 것을 다 알고 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조선인민주민주공화국 헌법안까지도 참조해가지고, 사실 바이마르 헌법도 소비에트 연방의 그것에 대항해서 복지를 강화했다고 하니까 서로 간에 기량작용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아주 이 책에 또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납니다. 1990년대를 전후로 해가지고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이제 역사에서 이제 사라지죠. 1989년도 파리 헌장을 채택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부터는 그 시장, 이게 저희가 이제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시장,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국민 복지 이런 것을 따지는 국가, 그러니까는 마지막 국민국가 레이건과 대처 수상이 마지막 국민국가였고, 그 다음에 부시하고 뭡니까 영국의 시장국가, 이제 시장국가 시대로 접어들어서 전세적인 무역의 경쟁, 중상국가, 기업국가, 관리국가, 이러한 개념보다 이제 국가의 개념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는 저희가 지금 그 무한 경쟁이죠. 전 세계적인 무한 경쟁. 그러니까 지금 더욱더 국가의 역할이 무엇인가, 기본소득 등등 더 연구할 게 많은 시대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3.1 운동, 이게 이제 그 재헌헌법 때도 3.1 혁명이냐 3.1 운동이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나 봐요. 지금은 우리가 3.1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게 이제는 그 재헌헌법의 중요한 논점이었었고요. 80년도 양김 분열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후유증, 이것은 정치의 사익화, 극한 대림의 적치, 이런 것을 양김의 분열로 다 얘기하네요. 87년도 헌법은 8명의 정치회담이었었는데 그 당시 민정당 4명, 민주당에서 상도동계 2인, 동교동계 2인. 그리고 이제는 80년도 헌법의 여러 가지 현실, 제일 이제 결국 제일 중요했던 것은 단임제하고 헌법재판소죠.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정말로 다 이제 그 당시 87년도 대통령 때 긴급권 행사, 김영삼 대통령이 금융심령제 긴급권 행사, 87년도 헌법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이고요. 이걸 계속해서 이제는 내용이 좀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이분의 주장이 마지막에 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자세하게 이제 설명되어 있고, 헌법재판의 이론이라든가 헌법재판소의 고칠점, 헌법재판소의 고칠점, 이분도 정확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헌법재판소의 자격을 높여야 된다. 그러니까 법률가가 아닌 학자도 집어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민주적 정당성, 어찌 보면 국회의 3분의 2 동의, 뭐 이런 방법도 대통령 빼고 아예 그렇게 이제는 주장하십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욱더 미래지향적이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그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더욱 강화되는 것이고 미래지향적인 것으로서 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했던 재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대한민국 건국절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죠. 물론 국제법적 기준으로 보면은 1948년도가 맞습니다만, 이게요, 국제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강대국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1919년도 3.1운동 기점으로다가 우리의 주권을 주장했던
정부였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일본 측의 해석은 모든 것이 합법이었고, 대한민국 제국은 1910년도 소멸됐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뭐 배상할 게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919년도에 국가를 선언했고 계속해서 투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받았던 피해를 우리는 보상받아야 된다. 미국은 일본과 가츠라 테프트 밀약을 했기 때문에 일본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국절 논란으로다가 우리가 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전 북한에 대한 흡수 통일, 이런 통일에 방한 내용이 헌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내용이 좀 어려운 면이 많네요. 이분의 주장은 이제 마지막에 펼쳐집니다. 확실히 이제는 여러 가지 내각제 이런 거 등등 하는데, 이분의 주장은 아무래도 대통령제가 된다면 4년 중임제로 하고 대통령에 대한 견제 장치를 강화하고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얘기 나옵니다. 기본권 조항에서 검사의 영장 청구가 검사만 해야 된다. 이것은 길을 좀 더 열어놔야 된다. 확실히 보수적이면서 합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비례대표제는 대통령제는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국민 바람 국민 소환 제도는 앞으로 피해가 더 위험하다. 지방 분권 강화도 큰 함정이 있다. 굉장히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지방행정의 현실을 좀 살펴야 된다. 이렇게 이분의 양건, 상당히 학식이 깊고, 그 다음에 헌법에 관해서는 대단한 식견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결국 우리가 원하는 미래 지향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보수적이다.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네. 양건 전 감사원장님의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